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는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옆에 아제르바이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수도가 바쿠라는 곳입니다. 이 바쿠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이곳에서 두 사람의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가 석유를 캐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에 이곳 바쿠에서 유전을 발견합니다. 사실 바쿠에서는 유전을 발견할 필요는 없었어요. 원래 그곳은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그거를 채취해서 그 다음에 정제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요처에다 파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두 형제가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루드위아 로버트는 이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브라노벨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왜 브라노벨이라는 회사가 탄생했는가, 왜 이 이름을 지었는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노벨 형제입니다. 이 회사 이름은 왜 노벨 형제일까요? 이 사람들의 성이 노벨이에요. 루드비 노벨과 로버트 노벨. 그렇다면 우리가 노벨이라는 성을 가진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알고 있죠? 그죠? 누굴까요? 바로 알프레드 노벨이죠. 알프레드 노벨은 이 두 사람의 동생입니다. 이 집안이 삼형제였어요. 네, 삼형제였고 루드비와 로버트 노벨은 브라 노벨을 창설했고 알프레드 노벨은 역시 발명을 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알프레드 노벨은 이 브라 노벨의 지분을 3% 이상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브라 노벨 그 위치 바쿠라는 위치에는 워낙 기름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락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제치고 당시 기준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합니다. 러시아가 이미 그때 19세기 후반에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독점력에 그 자본주의의 끝장을 달렸던 락펠러는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브라 노벨이 바쿠에서 유전을 채취한다고 했을 때, 유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락펠러는 실패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거기서 석유를 채취해도 그걸 수송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조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스파이프라는 그러한 개념을 개발해서 거기 바쿠에서 생산한 오일들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후반에 이미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의 석유 생산을 양분하게 됩니다. 신흥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에너지원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유럽 열강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제국들이 석유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이들도 석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석유를 쓰게 될 거라는 것을 안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에서 석유를 열심히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버마에서 석유를 채취하게 됩니다. 버마에서 유전을 개발에 성공해서 그때 세운 회사가 버마 석유입니다. 버마 석유는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지만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BP의 전신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아주 오래전부터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수마트라 섬에서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운 회사가 로얄 더치라는 회사죠. 1890년에 세웠는데 그때 또 마침 왜냐하면 여기는 섬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섬이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기름을 실어 날랐어야 해요. 유럽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쉘이라는 그러한 해운 회사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10년 후에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얄 더치 쉘이라는 그 석유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곧 한 10년 후에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뒤엉켜서 싸움을 벌이게 되죠.
물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대한 기름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기름 회사들이 좋죠. 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차 대전 참전국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마지막 해였죠. 마지막에. 러시아는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편이었어요. 네, 같은 편이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황제가 무너지게 되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닌이 이제 공산주의를 지배하게 되는데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자마자 바쿠에 있는 브라노브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을 다 죽이고 그 유전을 국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형제는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있는 스웨덴으로 알프레드 노벨이 있는 그 스웨덴으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록펠러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브라노벨의 주식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노벨은 사라졌어요.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레닌이 왜 굳이 잘 나가던 브라노벨을 저렇게 죽였을까? 그 뒤에는 록펠러와의 어떤 야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록펠러의 입장에서는 브라노벨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그 당시부터 이미 매우 정치적인 그러한 상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브라노벨은 서서히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산업의 핵심은 어디예요? 유전 다 어디 있죠? 다 아랍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랍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쿠의 유전을 이제 없애는 그런 소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랍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만약에 바쿠에 석유가 나왔다면은 그 밑에 있는 아랍 지역에서도 석유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이제 그 아랍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한 인물이 영국의 윌리엄 다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란의 당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술레이만이라는 지역의 채굴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랍의 그 지도자들은 서방 지역에다가 이 채굴권을 판매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야합을 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윌리엄 다시가 한 명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윌리엄 다시는 버마 석유와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슐레이만 지역에서 채굴을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은 1908년에 슐레이만 지역에서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역사적으로 뭐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지만 윌리엄 다시는 여기서 목숨을 걸었어요. 1901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1908년까지 결국은 거의 7, 8년 동안을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일화가 뭐였냐면은 윌리엄 다시가 이거를 캐내다가 결국은 돈 다 날리고 파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전보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그 술레이만 지역에서 그 채굴을 하던 레이놀드라는 엔지니어에게 전보를 보내요. 이제 그만 정리하자, 끝났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이제 이제 파산할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전보를 보냈는데 레이놀드가 그 전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파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구멍을 뚫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처럼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극적으로. 만약에 레이놀드가 당시 전보에서 말한 대로 명령을 듣고 접었다면은 역사는 지금과 전혀 같지 않았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최초로 이란에서 석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석유 이제 개발의 붐이 시작된 것이죠. 그 동안에 추측으로만 여겨졌던 추측만 했던 이곳에 석유가 많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아랍의 석유 열강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중동 석유 개발의 붐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터키가 독립하면서부터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중동 석유 개발 붐이 시작됩니다. 자, 이걸 볼까요?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아까 그 러시아 1차 대전에서 러시아는 뭐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편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당시에 독일과 한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지는 쪽에 줄을 섰던 것이죠. 네. 오스만이 독일 편에 들었던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으로 몰렸고 그렇게 해서 석유 열강들에 의해서 해체됩니다.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되고 나서 그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민족 지도자가 터키 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자마자 영국과 서방은 이례적으로 잽싸게 너네는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라고 인정을 해주죠.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례적으로. 왜 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터키를 오스만 후계자라고 인정해 줬을까요? 그것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현재 터키의 국가는 위치가 어디죠? 아랍에서 떨어져 있죠. 원래 오스만 제국은 아랍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터키는 완전히 아랍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무주공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은 이제 주인이 없어진 이 아랍에서 마음 놓고 석유를 뚫게 되는데 아까 이란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란 다음에 어디에 석유가 나올지 한번 맞춰볼까요? 그 다음에 영국이 성공한 곳은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래서 1927년에 이라크에서 유전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대등해진 거죠.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영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계열이죠. 그 당시에는 이미 해체됐기 때문에 계열사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탠다드 계열이라고 락펠러의 영향력에 다 뭉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기업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바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석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국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드라인 협정이라는 건데 명목상은 이렇습니다. 명목상은